꼼찰청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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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우리 나와주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 어디 갔어요? 오늘 당직입니다. 당직. 아이고 세상에. 당직이 있습니까? 네. 뭐 당직이란 게 왜 있어요? 그 좀 야간에도 이제 항상 뉴스가 생기니까 간밤에 어떤 뉴스를 그 챙기려면 아무래도 이제 야간 당직 기자가 있어야죠. 이거 야간 국장입니까? 야간 국장은 또 따로 있고요. 예. 예. 야간 시다바리. 내가 차마 그 말을 못했는데. 그래요. 우리 김태형 기자님이 오늘 당직 때문에 못 오셨습니다. 장영진 사회부장님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장 부장님 정도는 야간 국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간 국장이 걸리죠 가끔씩.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야간 국장 한번 걸린 날에 그날 이제 2개의 방송이 걸렸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2개를 다 갈 수는 없고 잠시 나왔다 갈 수 있는 거면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동영 TV를 안 가고 다스베이더를 갔더니 그걸로 이동영 작가가 배신이라고. 배신. 아니 이동영이도 그 쥐가 양심이 있으면은 다스베이더하고 이동영 거하고 어디 가요? 당연히 다스베이더를 가지. 자기도 생각해봐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스베이더는 충정로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광화문에서 되게 가까워요. 그리고 한 20분 정도니까 얼른 하고 얼른 돌아가면 되는데. 그 이동영 TV 같은 경우는 1시간 2제였거든요. 1시간 반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상암동까지 와야 되고 하면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태연이를 보내고. 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지난주에 그래요. 아니요, 몇 달 전이고요. 몇 달 전. 그때부터 이제 이동영 작가가 저 대신 김태현 기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장영진 사회부장 나오셨고 예전에 그 KBS의 어떤 아나운서 나중에 SBS로 가셨는데 이 양반이 80년대에 그 이 새벽 뉴스를 위해서 라디오 뉴스를 위해서 그 숙직 걸리는 날에는 이상하게 전 세계 독재자들이 테러를 당해서 죽는 공교롭게도 한 3명 연속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이 야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네가 계속 숙직해라 이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결국 그분 때에 숙직 때 독재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국내에. 예. 자,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그래요. 자, 우리 서재인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래요. 우리 두 분의 변호사님께는 제가 특별히 이제 농담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 근데 원래 안 하셔요. 변호사에 대한 이게 공격은 그래서 각별히 저희 유의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렇게 또 이렇게 제가 뭐라고 안 했습니다. 뭐라고 안 했어요. 자, 오늘 광고부터 하고 오늘 광고. 할 얘기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자, 구전 녹용입니다. 녹용. 네. 녹용이 몸에 맞는 사람도 있고 몸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소 변호사님 몸에 맞으세요? 저는 녹용은 안 먹어봐서 이거 한번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다 어울리는 소화가 되는 그리고 몸에 반응하는 그런 녹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큰 문제는 아니죠? 네, 그래요. 요즘 하여튼 이런 거 갖고 시비 거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최근에 그 트로트 아이돌 임영웅이 광고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구전 녹용인데 구전 녹용은 원래 9가지 재료가 들어간다고 해서 구전 녹용입니다. 입소문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해서 입구자를 써서 구전 녹용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 위해 하루 한 잔 구전 녹용 귀하디 귀한 녹용 사랑하는 구전 녹용 러시아 아바이스크산 녹용에 9가지 국내산 원료를 더해서 매일 아침 습관처럼 구전 녹용 매일매일 구전해요. 자, 구전 녹용은요 러시아 아바이스크, 러시아의 아바이 마을이에요. 러시아 아바이스크의 사슴뿔을 재료로 합니다. 그래서 보고 계시죠? 예로부터 해발 2,000m의 고지대. 여러분 저 2,000m 하면 좀 감이 안 오실 텐데
한라산이 한라산이 1950m, 네, 1950m입니다. 그거보다도 높아요. 해발 2000m의 고지대, 영하 30도의 혹한을 이겨낸 러시아 사슴뿔을 그냥 녹용이 아닌 으뜸 원을 써서 원용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녹용이 아니에요. 보통 녹용이 아니라 원용입니다. 원용. 실제로 국내에서는 주로 중국, 뉴질랜드, 러시아산 녹용을 주로 사용하는데 러시아산을 가장 최고 상품으로 평가합니다. 크기와 굵기는 물론이고 골 밀도 또한 아바이스크의 사슴이 월등합니다. 골다공증 그 사슴도 있어요. 예. 고대공증 사슴. 예. 아니, 골이 아주 꽉 찼어요. 자, 편강 한방연구소의 구전 녹용은 러시아 최대 규모의 아바이스크 농장과 독점 공급 계약을 통해서 국내 최고 품질의 녹용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재료만 좋은 게 아니에요. 러시아 아바이스크 농장은 녹용 생산 시스템 역시 세계 최고입니다. 녹용은 완전 건조되지 않으면 비연질과 부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조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제대로 건조하기 위해서는 사슴뿔의 가장 밑부분을 다시 절단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많은 농장에서는 녹용 무게 감소, 그렇죠. 인력 부족 이런 이유로 이 과정을 생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한다는 것이죠. 원리대로. 구전 녹용은 옛날 왕에게 진상할 때처럼 녹용의 무게보다는 녹용의 효능을 지키는 그야말로 진심 프로세스로 녹용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구전 녹용 한 팩에는 편강 한방연구소의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네. 드시다가 뭐 목에 걸리는 거 있잖아요. 자부심입니다. 자, 최고의 재료가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편강 한방연구소의 항방인가요? 편강 한방연구소의 철학에 따라서 바른 재료만 선별해서 구전 녹용을 만듭니다. 또한 구전 녹용은 소비자들의 연령과 취향에 따라서 선택 가능한 맞춤형 제품들로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자, 요즘처럼 면역력이 중요한 시기에 귀한 분들께 편강 한방연구소의 구전 녹용을 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구전 녹용 구매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요. 광고 보고 방문하시는 김용민 TV 시청자분들께는 구전 녹용이 특별히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 구매 주소 나가고 있어요. 김용민닷컴 말고 여기 바로 여기로 해서 혹은 뭐 유튜브 화면 바로 밑에 더 보기에 링크된 주소에서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먹어야겠는데요. 제가 좀 전까지 계속 이렇게 여기가 좀 뻐근했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먹고 나니까 괜찮아요. 그래?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자마자 효과가 확 옵니다. 이거 얼마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 가격이 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링크 타고 가면 다 볼 수 있어요. 특별 세일은 김용민 TV 시청자들에게만. 사람들 놀라게 하려고. 놀라게 하려고. 이게 아바이스크가 러시아 그 고산지대에 위치했는데 굉장히 청정지대라고 해요. 그렇죠. 네,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고 여기서 자란 이 녹용이 유난히 유명한데 1년에 딱 한 번만 뿔을 잘라서 품질을 유지한다고. 그렇죠. 특히 이제 이게 간혹 가다가 술록뿔을 가지고 녹용을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술록은 이게 효과가 없대요. 왜냐하면은 이게 녹용이 이게 그 사슴의 순놈한테서만 채취가 되는 건데 그 술록은 암놈도 뿔이 자란대요. 그렇게 되면 이게 그 효과가 다르다. 아무래도 그 녹용의 그 효과는 전혀 다르다. 녹용과 술록은 다르겠죠. 사슴과 술록은 다르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전 녹용, 제대로 된 녹용은 바로 구전 녹용입니다.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꼼찰 청장 우리 한동훈 검사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속영장 나옵니까? 아직은 좀 멀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지금 드러난 이 녹취록만 가지고는 공모의 증거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공모의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유시민 관심 없다. 네, 유시민 관심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시민이 관심이 없다가 아니라 나는 정권을 잡아뜨리는 데 관심이 있지 유시민 개인 따위에 이런 분위기예요. 심지어 장관 보고
일개 장관 따위라고 일개 장관이 뭐 뽀샵질을 한다는 둥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니까 유시민 전직 이런 그 장관이 눈에나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작년에 나왔던 그 유시민하고 지금하고 뭐 무게가 같아? 뭐 이러고 참 그렇더라고요. 보면 내용을 보는데 근데 그러면서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폄훼를 하는데 나는 그 유시민 장관 정도 잡아넣는 게 그 관심이 없고 정권을 잡아뜨리는 게 관심이 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든 간에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막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아예 유시민 전 장관이라든지 이게 그 신라젠 관련자들 전체를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정권 핵심부로 바로 이어져 있다라는 거에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게 밑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연관이 없다. 나는 이렇게 그쪽 공모한 게 없고 뭐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이동재 기자의 단어가 나옵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도 있고 네. 해가지고 내가 회사에다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회사에서 그거 법무부에서 저쪽 플레이를 하면은 네가 우스워질 수 있어, 네가 바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동훈 검사장이 탁 자르면서 에이 쟤들 플레이 못해, 걱정하지 마 이 말이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밀어붙여 이 말이잖아요. 남 있고 밀어붙여. 그 말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 그밖에 다른 이제 통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몸이 달았어. 라면서 나는 지금 이거 좀 안 했으면 하는데 위험 부담이 있고 좀 안 했으면 한다니까 자기 팔래 이러면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하는 얘기가 이거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서로 윈윈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한번 밀어붙여 팔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윤석열 사단하고 채널A가 윈윈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뭐 그 한 문장만 똑 떼놓고 보면은 뭐 변호인들 얘기들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딱 보면은 에이 확실하죠. 그다음에 무슨 기자가 자기가 취재하는 내용을 시콜콜 다 알려줘요. 그게 무슨 취재야 보고지. 자, 그런데 오늘 허재현 기자 그 양반도 한겨레에서 법조를 했는데 자기가 녹취록을 쭉 보면서 느낀 게 있다고. 이 얘기는 사실 처음 듣는 얘기야. 한동훈하고 이동재하고 친한 사이가 아니다. 네, 맞아요. 그게 결국엔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채널A에서 간부가 이제 한동훈하고 연락을 한 거야. 우리 아무개 보낼 테니까 가서 좀 잘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회사 쪽에서 회사 쪽에서 이동재를 한동훈한테 보내가지고 이동재는 그래서 사실 법조팀장이 되더라도 중앙지검 3차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찾아가면은 그 3차장이 되게 놀래요. 팀장님 여기 왜 오셨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산까지 간다? 부산까지 가면은 조금 아직 연차가 안 된 친구들이 많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듣기로도 한동훈 검사장하고 친했던 거는 배림 법조팀장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거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알려진 얘기고. 배림이 모를 리가 없었겠네. 이동재가 백모하고 부산에 내려간 거를 모를 리가 없었겠네. 아니 부산까지 가는데 팀장이 모를 리가 있어요. 보고를 해야지 그건. 아니 뭐 서초동에서 중앙지검에 있다가 대검으로 넘어가도 저 선배 이동합니다라고 보고하고 넘어가는 판에. 그래요? 아니 너 중앙에 있을 때 대검에 왜 왔어? 라고 하는 얘기가 막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뭐 때문에 이동합니다. 오늘 누구 만나기로 했습니다라고 보고 다 하는 판에 동선 보고를 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근데 부산까지 갔는데 그걸 보고를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저도 녹취록도 읽어보고 음성 파일도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뭐 양쪽에서는 되게 신기하게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이 녹취록이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 쪽에서는 이거는 그냥 덕담일 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제 그 피해를 당한 이철 대표 쪽에서는 이거는 공모의 증거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네네. 저는 일단은 이것만 가지고는
좀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이후에 이루어진 상황이 같이 판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제 진상조사를 한번 했잖아요. 여러분, 야 보세요, 우리 소 변호사님 이렇게 남발인까지 하고 말이죠. 메모 봐봐, 메모. 아유, 와. 참 부끄럽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이 그 채널A 진상 조사를 할 때도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 취재의 시작 단계 그리고 취재 과정의 단계 이렇게 나눠서 조사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철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기 전에 취재의 시작 단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네. 네, 그 시점이.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철 대표 쪽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공모가 시작되는 단계이다라고 충분히 주장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그런 녹음은 뭐냐면 사실 이게 25분 정도로 되게 좀 길다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이 신라젠, 유시민 이런 것과 관련된 녹음 내용은 딱 한 4분 정도 네. 짧아요. 그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동재 기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 강연 있잖아요. 신라젠 강연 네, 얘기를 3천만 하잖아요. 원, 네, 예. 3천만 원 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 채널A가 그런 영상도 뭐 만든 적도 있고 막 이러면서 그런 강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지식 전달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와서 강연이나 홍보를 하면 그게 주가 조작 차원이잖아. 이렇게 단정을 확 하는 걸 보고 저는 무슨 조금 얘기예요? 놀랐어요. 주가 조작 차원이란 말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주가 조작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물론 막 컴퓨터를 이용해서 막 뭐 매수 넣고 매도 넣고 막 이런 방법도 있지만 어떤 허위의 정보 라던가 어떤 이 회사에 대한 어떤 뭐 풍문 이런 것들을 부풀려서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주가를 부양하는 그런 종류의 주가 조작도 있는 거거든요. 유시민 이사장의 어떤 영향력을 통해서 이 주식의 가치가 이제 뻥튀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유시민도 우리 회사 투자했어. 뭐 그런 식인 거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오 그래? 그 주식 투자라고는 잘 모르는 그런 양반도 투자를 했어? 그럼 사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것도 주가 조작이군요. 그렇게 뭐 이제 하여튼간 그렇게 아예 추론을 하면서 예단을 갖는 거죠. 예단을 갖죠. 그래서 한 3천만 원 정도 뭐 강연료를 받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만약에 이거를 의심하는 쪽에서 보면 충분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이 말이 있은 다음에 그 이철 대표 쪽 사람들을 조사를 하면서 통장에서 2,100만 원 현금이 나간 걸 가지고 추궁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2,100만 원이 유시민 이사장한테 갔다라는 어떤 진술을 얻어낼 수 있었다면은 그래 이거 강연을 2천만 원이나 주고 강연을 했다. 이건 주가 조작이다 하면서 사건이 뭔가 빵 터졌을 것 같은 주가 조작이다. 이렇게 그런 저는 그거죠. 예상은 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조국 그 전 장관의 그 사건에서 그 뭐 조국 펀드다, 조국 가족 펀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유시민 장관이 2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이제 바로 거기서 결론을 내버리고 2천, 3천 받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유시민 펀드 그쵸. 그렇게 보러 갈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충분히 이게 펀드가 아니라 가능했던 유시민 유시민 펀드로. 이건 이런 식으로 이 유시민, 회사는 예, 유시민 그렇게 거에 갈 수 있었을 것 같은 식이었던 그런 상황인 것 불법이 같아요. 연루돼 그리고 있다. 보면은 이제 그 한동훈 검사장과 만나거나 통화하고 난 다음 이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타임라인이라 그러잖아요. 쭉 놓고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면은 그 제보자 X나 하여튼 이철 대표 측과 접촉을 하고 난 다음에 꼭 한동훈 검사장과 통화를 해요. 그 전후에 네. 계속 맞아요. 나와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그래서 뭐 그 제보자 X가 그 취재를 거절한 적이 있는데 취재 거절했을 때마다 통화를 해요. 그때마다 한동훈 검사가 나 팔아라 라는 얘기도 하고 또 두 번째 거절하니까 통화한 내용을 녹음을 해가지고 들려주는 것도 그때 나가면 사실 그 파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때 이제 들려줄 때 그 제보자 X한테 진전된 사안이 있다 만나자. 라고 해서 만났고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의 목소리를 들려주게 된 거예요. 이런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항상 보면은 그 다음에 또 보면 이게 있어요. 이렇게 그 제보자 X하고 통화하고 난 다음에 또 한동훈하고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만나고 난 다음에 또 통화를 하고 이런 게 계속 나요. 근데 당일 한두 시간 뒤 심지어는 뭐 한 20-30분 뒤 이렇게 계속해서 계속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네, 맞아요.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 이렇게 공모가 아니라면 이렇게 열심히 통화를 할 이유가 없죠. 공모가 아니라면. 네. 근데 이제 다만 이렇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는 좀 모자라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예.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중앙지검이 별 또 다른 파일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그 있습니다. 파일로 이동재를 구속시킨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는 그 파일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파일 정도에서 구속영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뭐 판사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할 때는 어느 정도 유죄의 신증은 형성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유죄의 확신이 들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혐의가 상당히 인정이 되고 튀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으면은 이제 구속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모든 걸 다 패를 다 깐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 까지 하는 그 까지 하는 패 중에는 엄청난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요? 네,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내용을 대충 들었긴 했는데 정확하게 아직 확신을 제가 할 수가 없어서. 그 내용이 뭔지는 얘기할 수 없겠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메가톤급입니까? 메가톤급까지 우리 예측하는 범위 내에 있어요. 예측하는 범위 내에 있는데 확실한 내용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로 한동훈 구속 가능합니까? 그게 그 파일이 만약 실존한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승재 기자, 이승재란다. 이승재는 저희 저 논술위원님이고. 전임 바로 직전 저희 사회부장님 큰일 날 뻔했다. 예, 이동재 기자 말고 이렇게 백모 기자가 있잖아요. 이 백모 기자가 그렇게 많은 걸 녹음을 했어요. 네. 글쎄 보통 전화는 저희가 이게 이렇게 삼성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살 때 저는 그냥 자동 녹음을 걸어놔 버려요. 그래서 그냥 녹음을 따로 안 해도 전화는 다 통화는 거의 다 녹음된다고 보면 맞는데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것도 다 녹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본인이 녹음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술자리에서 술 마시면서도 녹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근데 지금 아까 이제 지금 장 기자님이 말씀하신 굉장히 전화를 하고 또 전화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디어 오늘이라고 미디어 비평신문. 예, 굉장히 이렇게 시간상 정리를 잘 해놓은 게 이게 채널A 진상 보고서랑 MBC에서 발표한 거랑 이거를 또 결합을 시켜가지고 조합을 해서 네, 결합을 시켜 보니까 날짜가 같은 날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제보자 만나기 전에 먼저 이제 한동훈 검사장과 만났죠. 그 다음에 2월 13일에 그리고 2월 14일에는 이철 씨에게 첫 손편지를 발송하고 그다음에 2월 25일에 이철 씨 대리인 지모 씨 첫 만남을 하고 2월 25일에 그다음에 3월 10일에 5번째 손편지를 발송을 했는데 발송을 하고 오전에 한동훈 검사장과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그날 같은 날 오후 4시 18분에 백 기자와 통화하면서 나를 팔아먹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직전에 한동훈 검사장이랑 통화를 한 뒤에 그다음에 자신의 후배에게 나를 팔아먹으라는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어떻게 시간상으로 보면은 뭔가 무슨 어떤 맥락이 있다 이런 추론이 너무나 가능하고요. 그리고 3월 13일에 그 제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검찰 고위 관계자 녹취록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게 타임라인이 맞아요. 나를 팔아먹으라는 거야. 그다음에 녹취록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다시 3월 18일에 제보자와 통화를 한 다음에 9시 43분에 제보자 통화하고 10시 28분에 한동훈 검사자와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3월 20일 이날인데요. 3월 20일에는 그러니까 지금 오전 9시 43분에 제보자 통화를 하고 거의 1시간도 채 안 된 시간에 이제 검사장과 통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월 20일이 되게 중요한데 오후 2시 10분에 한동훈 검사장과 7분간 통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후 10분 뒤에 2시 20분에 제보자에게 진전된 사항이 있다. 그리고 한 번 더 만나자. 그러니까 뭔가 딱 한동훈 검사장과 통화를 한 10분 뒤에 진전된 사항이 있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를 보내고 나서 바로 다시 후배 백 기자에게 백 기자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더라.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묻더라. 이렇게 굉장히 시간 순서가 딱딱 맞으면서 되게 밀접하게 지금 밀접하게 맞으면서 제보자에게 진전된 사항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자신의 스스로 결정이라기보다는 한 검사와 그 10분 전에
통화를 한 뒤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3월 22일에 마지막으로 만나긴 하는데 3월 22일에 오전 10시 10분경에 이제 제보자하고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고위 관계자 통화 내용을 이제 7초간 들려주고 바로 4시에 그날 4시에 한동훈 검사장과 통화합니다. 신기하죠? 굉장히 실시간으로 통화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제보자와의 연락한 당일에는 반드시 한 검사장과 통화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백 기자가 MBC 카메라에 찍혔다라는 얘기를 듣고 취재 사실을 파악한 뒤에 그 다음날 새벽에 회사로 나와서 반박 아이디어라는 문건을 작성합니다. 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반박 아이디어 MBC 보도에 대한 반박. 막 다 지우고 녹음 지우고 내가 다시 녹음을 더빙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할까 뭐 이런 반박 아이디어 이런 문건을 그게 다 작성한 다음에 지금 검찰이 확보한 거예요? 이게 지금 미디어 오늘에서 타임 순서대로 이거를 맞춘 거예요. 정리를 한 한 거예요. 이게 사실 보도된 꼴딱이네. 내용만을 결합하니까 이게 사실은 채널A에서 먼저 진상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내용과 일부만 진상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카카오톡 이런 건 모른다. 우리가 아는 건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밝힌 것과 MBC에서 밝힌 거를 결합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날 그 이제 반박 아이디어 문건을 이동재 전 기자가 작성을 하고 오전 10시에는 배혜림 법조 팀장이 한동훈 검사장과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녹취 파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의 자신감을 얻은 한동훈 검사장이 그동안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군소리를 딱 신라젠 관련해서 얘기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신라젠 관련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음이 이동재가 내놓은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한동훈이 최소한 거짓말한 건 확인된 거 거짓말한 건 아닙니까? 분명한 거죠. 예. 이게 너무 이게 실시간으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법원에서 연결이란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를 쓰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었고 그러면 법원이 네. 이거 판단하는데 이 타임라인이 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너무나 확실한 증거라고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연결이라는 말을 한 네. 것이고요. 네. 연결이라는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밀접하게 닿아 있다. 네, 그리고 네, 네. 이 지금 검찰과 언론이 밀접하게 닿아 있는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그렇다면 이 범죄는 중대한 범죄다라고 얘기를 한 그러니까 것인데 공모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연결돼 있다는 건 확실하고 만약에 연결이 돼 있는 여기서 범죄로 넘어가는 거는 너무나도 금방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범죄가 된다면은 아주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KBS에서 좀 더 진전된 어떤 공모라는 단어를 사용하자 바로 고소를 했고요. 방송사가 아니라 그 기자 개인을 상대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기자 개인을 상대로 고소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거는 기자 개인을 괴롭히겠다는 거죠. 일단 뭐가 이제 달라요? 그 KBS를 상대로 한 그건 굉장히 소송이 다르죠. 아니라는 왜냐하면 소송을 할 때 네. KBS와 기자를 둘 다 상대를 할 때는 기자가 개인적으로 힘을 빼지 않아도 회사가 걸려 있으니까 회사가 사활을 정말 회사가 목숨을 걸고 이 사건을 잘 끌어내겠지라는 어떤 이제 기자 개인의 믿음도 있는데 오로지 본인만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회사는 거기서 방어를 해주지 않아요. 자신이 그 회사가 변호사 비용을 대준다든지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죠. 그렇진 오히려 거기서 비용을 대면은 이상하죠. 배임죄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회사가 회사에 관련된 소송이 아니라 기자 개인에게 소송이 들어왔는데 그걸 회사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라는 거는 좀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그 기자가 기사 싸우면 다 틀어주고 다 실어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자가 그 데스킹 과정을 통해서 채택이 된 건데 그 기자한테 그 얘기는 하게 되면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그걸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다면은 뭐 청구 취지 확장을 한다든지 뭐 또 추가 소송을 낸다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할 기자가 수도 나중에 이제 배상을 하게 되면은 혹은 뭐 처벌을 받게 되면은 회사 쪽에다가 네. 아니 당신들도 공동? 내 기사를 내줬으니까 공동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죠. 예. 그 기자가 방송사를 상대로 보통 같이였기 때문에 원래는 그 회사의 직원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는 통상적으로는 직원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봤자 네. 이제 뭐 이렇게 재산이 별로 없으면 손해배상이 안 되니까 원래 통상적으로 회사를 같이 상대로 걸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자 책임이라는 논리를 구성을 해서 네. 이 기자를 관리감독 소홀히 했다. 이렇게 해서 원래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게 원래 통상적인데 지금 엄연히 그 방송을
내준 KBS가 있는데 기자 개인을 상대로만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도 저는 그것도 좀 생소하긴 기자 하네요.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네요. 다들 이제 입 조심해라. 네. 경고죠, 경고. 그래서 예를 들면 함부로 공모라는 말을 쓰면 내가 고소하겠다라는 이제 엄포예요. 근데 기자가 봤을 때 네. 공모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KBS 바로 사과했잖아요. 네. 바로 사과했잖아요. 진짜 그렇죠. 이게 너무 엄청난 건 망신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 KBS 참 비겁한 게 예. 청와대를 공격할 때는 아주 쉽게 공격을 해요. 그리고 또 조국 교수. 예, 그리고 사과를 요구를 할 때 왜 우리가 사과해야 되느냐 하면서 사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언론의 그 자유를 침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여기에서는 바로 사과를 하는 거 보면서 야, 대한민국에 진짜 권력이 어디 있는가? 난 그 생각을 들었어요. 뭐 한겨레 신문의 경우도 그렇고 글쎄 그 사과하란다고 그래서 이렇게 냉큼 사과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요즘에 처음 네. 요즘에 그 전에 내가 본 적이 없고 뭐 사과하라 그러면은 저 뭐 이게 언론 자유 침해네 이런 식으로 맞받아친 적은 있어도 참 이게 현실적인 그러니까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검찰이 법 절차에 따라서 기소권이나 공소권을 행사한다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사적인 복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일반인들 특히 기자들한테도 이렇게 뭐 내재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사건에서 기자가 이제 보도를 할 때는 그 근거, 사실에 대한 근거, 그 믿을 만한 근거인지 그 판단 자료가 무엇인지를 이제 보거든요. 네. 네. 그게 설령 사실이 아니었다고 해도 이 사람이 뭐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공익적인 성격을 위해서 그 판단의 자료가 믿을 만한 데서 판단의 자료를 받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보고는 그렇게 보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불법행위가 아니에요. 불법행위가 아닌데 그 판단의 자료 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보도를 하는 경우에는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여기서 KBS에서 근데 바로 사과를 하면서 좀 다퉈보고 나서 또 향후 추이 이 한동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참 답답스러운 게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왜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KBS 기자 여성 네. 기자하고 이렇게 대담하는 게 네. 있었잖아요. 그 취임 2주년인가 1주년인가 할 때. 그때 그 기자의 표정 때문에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상당히 그때 제가 보기에도 저 표정은 좀 뭐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감정에 좀 평범한 표정을 지어도 될 텐데 정말로 아주 찡그려가지고 기분 나쁘다는 표정, 이렇게 우리 속된 말로 똥 씹은 표정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논란이 됐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KBS가 과연 어떻게 대처했었는지 또 사실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했을 때 뭐 중국에서 홀대 판문이 있었고 왜 기자 폭행 사건 뭐 이래가지고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보면 제가 알기로는 그 전후 과정 맥락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보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 같은 거 뭐 KBS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지적을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도된 것과는 좀 다른 내용이 있었던 걸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하나 사과한 적이 있느냐고요. 근데 와 이거는 그렇게 째깍. 물론 제가 볼 때 처음 보도가 나왔을 때 저도 약간 아리까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내용을 대충 알고는 있었거든요. 네. 근데 자신이 없어서 이거를 보도를 했을 때 내가 출처는 몰라도 증거물을 제시할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쥐고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쥐고는 있어야 되는데 쥐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보도를 하기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도를 못하고 있던 내용인데 그게 떡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쿠 여기서 입수했구나 네. 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취재가 좀 덜 되긴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냥 특별히 KBS가 뭐 악의적인 왜곡 보도라기보다는 이걸 이제 대화 지금 녹취록을 어떤
이거 녹취록을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짧게 말하는 과정에서 문장을 재구성했다. 그런 과정에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변론할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근데 요 부분이 있어요. 야당이 변론 자체를 못할 정도로 이게 너무 이게 무조건 일단 사과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변론 전략을 세울 만큼 심각한 사안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KBS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이 실린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요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요 컸죠. 부분이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힘이 실린다. 요 부분 가지고 우리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거 가지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없기는 한데 그 사실 다른 내용을 보면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좋아. 선거 앞두고 그 선거 앞두고 뭐 여당에서도 추미애 장관 별로 싫어할 걸 뭐 이런 내용들 보면은 그 충분히 지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 뭐 가득가득 들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말을 한 적은 없고요. 저는 이제 한편에서 그런 말을 했다더라는 얘기 제가 듣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언론의 고유 기능 중에 하나가 권력 감시인데 선거 개입은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죠. 선거 개입성 발언이 일부라도 있다면은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것도 사실 가능한 얘기인데. 근데 그 부분에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이제 같이 그 이동재 기자였는지 아니면 같이 따라간 백모 기자였는지 정권 바뀌려면 어쩌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막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약간 조금 오해를 했다면은 말한 사람을 오해했다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다 있는 건데요. 저는 이제 언론의 어떤 태도를 보면 제가 뭐 언론 비평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 조국 정경심 사건 때 이제 굉장히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사모펀드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의 실소유주다라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제목으로 정말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도 이제 저희 김용민 TV에서 그 주제들을 차분히 다 다뤄갔었는데 그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서 다 저도 하나하나 체크를 이제 했어요.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다 이제 뭐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제목을 딱 보면 정말 뭔가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주라는 어떤 뭔가 증거가 나왔나 보다 이러고 딱 열어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제목과 따로 제목만 그래서 도대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 회장님이라고 불렀다라던가 뭐 여 회장 파일이 있었다라던가 근데 제가 어떤 뭐 변호사의 관점에서 봐도 이거는 전혀 실소유주라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인데 그런 한두 개의 것만 가지고 실소유주라고 딱 단정을 짓는 기사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조범동 씨 판결에서 정경심 교수와 사모펀드는 무관하다라는 그런 결론까지 나온 이 상황에서 그 앞전 보도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는 언론이 있었는지 과연 이렇게 없어. 명백하게 사실관계와 다른 그런 그렇죠. 보도를 하는 그래서 저는 이 KBS가 이제 하루 만에 빛의 속도로 사과를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 다른 모습이다 이래 좀 착잡했습니다. 그래서 다퉈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그냥 조기에 하루 만에 백기를 들었다? 근데 뭐 참 너무 모양 빠집니다. 사실 저 오보를 냈으면 사과하는 게 맞긴 해요. 맞아요. 그건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 한동훈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한테 했었어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항상 모든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될 사안이거든요. 근데 김경록 PB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했던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과는 전혀 다르게 한 부분만 쏙 뽑아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부차적인 부분, 의미도 그렇게 사실 조금 그 의미도 조금 이제 그 변질이 된 듯한 그런 내용을 그렇게 뽑아가지고 했으면서 그래서 당사자가 왜곡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사과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만약에 지금 한동훈에 대한 이런 보도와 김경록 PB의 발언을 왜곡한 보도 둘 중에 뭐가 더 심각합니까? 한동훈하고 김경록한테 누가 더 그 KBS가 무례를 범한 거예요? 글쎄 큰 차이가 없다. 어디가 더 심하다고 말하기 곤란할 정도. 그러면 한쪽 사과할 거면 이쪽도 사과를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경록은 만만한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 언론 개혁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러면은
언론들 베끼듭니다 웬만하면은. 아니 예전에 그 저기 천하의 조선일보도 김진태가 네. 그 송이영 주필 얘기하면서 그 말하자면은 수사를 확대해가지고 너 사주 개망신 줄 수 있다 이런 식의 시그널을 슬쩍 보여주니까 바로 꼴리를 내리고 백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언론 개혁 딴 거 없어요 정말. 아유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KBS는 저한테 전화가지고 큰 소리도 왜 지르고 그랬어요. 야, 그래? 기자 맞아요라고 큰 소리 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 누가 그랬어? 무슨 팀장이었는데 커뮤니케이션실이었나 뭐 뉴미디어였나 하여튼 뭐 그쪽 사람이었는데 예. 그때 왜 저기 KBS 성우인가요? 그 사람이 이렇게 뭐 기자 단톡방에서 뭐 들어가 있다가 이제 들통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 말하자면은 불법 영상물. 네, 예. 예. 근데 이제 KBS 같은 경우는 성우는 1년만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나머지는 다 프리랜서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프리랜서 신분이었던 거죠. 근데 프리랜서 신분이었는데 왜 KBS를 들먹거리느냐. 네. 라고 하면서 그 딴 것도 아니에요. 제가 방송에서 한 것도 아니고 제 SNS에 뭐 그런 사건이 있었다. 네. 뭐 내가 할 그 말이 많은데. 미디어분들이 먼저 보도했어요. 네, 맞아요. 예. 미디어 오늘 그걸 이제 인용을 해가면서 예. 그래서 뭐 할 말이 많지만은 뭐 내가 뭐 할 말은 많지만 안 한다. 근데 KBS 여기자협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와 큰 소리를 치면서 기자가 맞느냐고 소리를 지르질 않나. 더 나와가지고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어떤 대응을 해야 되겠다고. 그 얘기를 제가 알기로는 대응을 한다는 건 이제 장용진 기자한테 예. 고소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그런 하겠다. 식으로 예. 그 얘기를 세 번에 걸쳐 세 번인가 아니라 네 번에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진이 형이 우습게 보인 거야. 우습게 보인 거. 딴 거 아니에요. 우습게 보이면 그런 거야. 어? 아니 윤석열이한테 한동훈이한테 그렇게 전화해가지고 그럴 수 있겠어? 그러니까, 못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서 내가 참 제가 이거 뭐라고 처음에 이제 이렇게 칠 수 있느냐 이거는 뭘 잘못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이거 고칠게요 제가 몰랐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였는데 그 얘기를 자꾸 화를 내면서 고래고래 옆에 태연이가 있었는데 놀래는 거예요. 기가 차가지고 그래서 내가 대답 말을 안 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근데 세 번을 반복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싸가지 없는 새끼들 진짜. 에이. 그거 녹음돼 있어 이씨. 녹음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틉시다. 틉시다. 야 이게 강자한테 약하고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이런 놈들이 무슨 언론을 운운합니까? 속 터져. 예전에 그 윤석열 윤중천한테 접대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어디 진상조사기구가 그거를 묵살했다. 그걸 갖고 한겨레가 보도했더니 내가 언제 그 접대를 받았냐? 접대를 받았다는 걸 보도한 게 아니야. 그런 말이 나왔다. 그런 말이 윤중천 입에서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 이런 한겨레 보도를 갖고 윤석열이 내가 언제 접대 받았냐? 그게 본질이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윤석열이 뭐 고소하고 막 그래가지고 한겨레가 또 백기를 들었습니다. 일면에서 사고했어요. 일면에서. 그러니까 보면서 그러니까 진짜 힘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이 우리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권력자구나. 권력이 거기 있구나.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실권을 갖고 있구나. 이걸 뻔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가 추미애 장관을 우습지도 않게 여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개 장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오죽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번에 그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도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한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본인도 뭐 하고 싶어 하겠어요. 뭐 욕을 먹고 뭐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자기 아들이 지금 검찰에 의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게 좋겠어? 자기도 나름대로 이지고잉하고 싶지만 이렇게 싸움을 걸면은 할 수 없이 싸워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 장관님의 모습 그 태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되게 강단이 있으시고. 아유 그럼요. 우리 추다를 큰 누님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보통 진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한동훈 수사는 이제 굉장히 궤도 위에 오른 상황이고요.
우리 성렬이 형은 왜 5kg나 빠졌을까요? 김밥하고 아이스크림만 먹으면 그렇게 되나? 그래서 쪄야 되지 않나 그러면은 김밥에 아이스크림이면 그죠? 김밥하고 아이스크림만 먹을까 생각 중이에요. 5kg나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윤석열 좀 또 옥수를 타겠죠. 근데 검찰총장 몸무게가 5kg 빠진 게 기사거리가 되는 세상이 참 놀랍습니다. 아니 걔네들한테는 저 조선일보한테는 대권 주자니까 대권 주자니까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사일 수 있겠지. 검찰총장 영웅화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너무 해대도 너무한 것 같아요. 네. 자, 그 윤석열 총장도 한동훈이 만약에 구속된다면 이거 뭐 그 양반도 결국 수사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한동훈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길을 썼는데 이와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는 없는지. 아니 지가 울산 수사에 대해서 그렇게 지랄 발광을 했다면은 네. 아니 울산 수사가 아니라 누구였지? 울산 유재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경우 사건 보면은 감찰 무마 혐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은 딱 여기 정확하게 대입이 돼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사실 그 증거 관계라든지 이건 명확하죠. 네. 그렇게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야말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되죠. 왜냐하면 검사는 지금 현재 검사 동일체 원칙이 없어졌어요. 검사 동일체 원칙이 없어졌고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헌법기관이에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 검사의 어떤 뭐 수사를 사실상 방해했다면 이거는 권리행사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되죠. 오히려. 지금 이게 이동재 기자가 구속이 돼서 이제 구속 기간 안에 이제 아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또 이제 좀 신속하게 검찰에서도 또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을 내야 될 그런 시간이 이제 곧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나온 녹취록, 내일이 수사심의위원회 열리는 그렇습니다. 날이잖아요. 내일 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예요? 그 이철 대표가 처음에 대표가. 신청했다가 나중에 이동재 기자도 신청했다가 그 다음에 한동훈 검사장도 신청한 그 수사심의위원회가 내일 열린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기소할지 말지가 거기서 결정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용 그 결정이 아니라 결정은 아니고 권고, 의견을 내는 거죠. 권고, 네. 의견을 내는 네. 거죠. 검찰이 그거를 따를 이유는 없지만 의무는 없지만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녹취록을 이렇게 공개한 게 아닌가. 수사심의위원회에 대비해서 여론전을 하기 위한 목적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동재가? 뭐 그렇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 사건이 사실 수사심의위원회에 적합한 사건 자체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그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굉장히 여론에서 엄청 그 사건을 많이 다뤘고 결국은 뭐 불기소 뭐 권고라는 그런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뭐 결론이 아직 안 났죠. 그거는 기소 뭐 하겠죠 검찰은. 근데 이동재 기자 이 사건의 경우에도 지금 이 녹취록을 통해서 이제 여론전을 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녹취록은 이철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 2월 초에 2월 10일인가 그 정도에 이제 녹취를 한 것이고 사실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3월 달 아까 신유진 변호사님께서 타임라인으로 설명해 주셨던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잘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법원은 아마 그 내용들을 다 볼 거예요. 그러면은 법원에서 이번에 그 한동훈에 대한 영장이 올라왔을 때 법원이 얼마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남 모르는 자료를 받는지 그걸 또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동재 기자가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그 한동훈 검사와 녹음한 녹음 파일이 존재하는가. 이동재 기자는 그거는 다른 사람을 녹음한 것이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그 녹음 파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지금 뭐 파일이 삭제가 돼서 알 수는 없지만 이동재 기자가 채널A에서 조사를 받을 때 1차, 2차 조사를 받을 때는 그게 한동훈 검사의 녹음 파일이 맞다라고 진술을 했었어요. 맞아요. 이게 좀 제가 생각에 채널A 안에서도 좀 뭔가 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동재 기자가 보고를 할 때 자기 바로 윗 상사한테 보고를 할 때는
한동훈 검사장의 녹음이 맞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 같아요. 이 여기 진상 보고서를 보면. 근데 그 윗선 한동훈이 아니라 이동재 기자와 이동재 바로 윗선 이분들이 약간 일을 꼬이게 만들었어요. 그쪽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거를 한동훈 검사의 녹음이라고 하지 말자. 제3자의 녹음이라고 하자. 이런 얘기들을 막 주고 받았나 봐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진술이 번복이 되는데 사실 그렇게 제3자 녹음이라고 하자라고 하면서 이 윗선에서 한동훈 검사한테 이거는 한동훈 검사 녹음 파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줌으로써 잘못된 정보를 줌으로써 한동훈 검사는 이제 녹음 파일 없다는 걸 이제 이게 있다는 걸 몰랐으니까 뭐 안심이든 뭐 자신이든 하고 난 녹음한 적이 없으니까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녹음 파일도 안 나올 것이다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동재 기자의 어떤 그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점 그리고 채널A 진상조사에서도 이 그 취재원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 이철 대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와 대화했을 가능성은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녹취록과 이 진상보고서와 아까 말씀하신 그 타임라인을 합치면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 다른 분명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방조 이상은 성립한다. 전 공모관계까지도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보는데 물론 다른 입장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아니 그래도 법률가가 또 이렇게 얘기했으면 KBS가 버텨야지. 아니 우리 같이 무식한 사람들이 뭐 아니 그걸 왜 못 버티냐라고 얘기하는 건 신빙성이 없지만 아니, 보기에 따라서는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공모관계까지 의심할 수 있다. 그러면 KBS가 버텨야지. 근데 그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녹취록에 없는 그 내용이 있어서 사과할 내용은 맞는데 왜 그렇게 일관성 없는 태도를 취하느냐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가지 문제는 있어요. 일단 저도 사실 그 비슷한 그 정보를 입수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는 파일이었는지 그게 녹취록인지 아니면 그냥 진술서인지 그 대화의 대상자가 누구였는지가 사실 좀 모호했어요. 그래서 기사를 못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덥석 물었다는 것 좀 해서 그때 사실 좀 약간 의아하긴 했어요. 처음 방송 나올 때부터. 근데 그 점에 일단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사과하는 건 맞아요. 사과하는 건 볼 때 맞는데 그 전에는 과연 그렇게 했었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정말 그렇게 볼 땐 되게 씁쓸한 거죠. 그래 사과하는 게 맞는데 과연 그 전에 이렇게 일관성 있게 잘못된 거에 대해서 즉각 사과했었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네. 그런 거 보면 좀 아쉽은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제가 또 문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딴 이야기로 넘어갔으면 하는데 지금 이동재 변호인이 주진우 전 검사입니다. 그럼 주진우 전 검사는 이동재를 제대로 변호하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누구를 위해 변호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돈은 이동재가 낼 거 아니야. 저는 처음부터 그분이 제일 의심스럽다. 그분의 뭘까?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예를 들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지휘할지에 대해서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뭉개고 있을 때 검찰에서 전문수사 자문단이랑 힌트를 줘요. 힌트를 주니까 그제서야 진정을 냈죠. 그제서야 전문수사 자문단을 받으니까 모양새가 너무 이상하니까 뭐 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그런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게 된 거죠. 그런 거 꾸리고 그럴 거면은 아예 손 떼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먹혔잖아요. 1차적으로 먹히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작전이 자신이 맡은 그 의뢰인, 자신이 맡은 피의자에 대해서 온전히 우리 피의자가 뇌피셜로 꾸며낸 개인의 일탈이고 우리 피의자의 온팡 잘못이다. 완전 얘가 쓰레기 짓을 했다. 검찰 팔아먹고 어디서 이런 변호인이 변호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엑스맨도 아니고 그게 너무 과장된 모습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국민들이 그 모습을 더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할 텐데 개의치 않고 열심히 한동훈을 뒤에서 조력하는 그 묵묵히 조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동재 전 기자의 변호인이라는 이상한 입장을 갖고 있다. 네. 아니 근데 그 변호인이 아무리 그 자기 의뢰인이 죄인이고 쓰레기여도 일말에 약간 유리한
요소들을 찾아내서 변론을 내야 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런 식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검언 유착이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될 텐데 네.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충분히 어느 정도의 오해 소지라든지 뭐 이렇게 자신의 의뢰인에 대한 어떤 입장을 좀 대변해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로지 개인의 일탈이고 한동훈과 아무 관계 없다, 네. 무관하다 이렇게만 주장을 하니까 이 주장하는 이 방향이 전혀 의뢰인과 관계 없다. 아니 그렇다면 혹시 제 추론이 맞는지 한번 좀 네. 어디 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지금 규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이동재가 지금 통제를 하지 않으면은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 한동훈하고 실제로 검언 유착이 됐는데 검언 유착이 아니게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동재한테 야 우리가 저기 변호사 검찰하고 연결된 변호사 줄 테니까 너 이 사람하고 그 수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야 우린 한 팀이잖니. 이렇게 하고 이제 말하자면은 주진우를 그 변호인으로 세웠어. 근데 주진우는 지금 이동재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을 변호하고 있는 양상. 이렇게 보는 게 제가 무리입니까? 굉장히 네. 굉장히 귀에 잘 들리는 의견이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했을 귀가 수도 쫑긋해지는 의견이네요.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주진우 변호사라면 한동훈 이동재 기자한테 그럴 것 같아요. 야, 네가 혼자서 했다고 해야지 이게 강요가 안 돼. 왜? 넌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연결되는 그 순간에 강요가 돼버려. 넌 그러니까 진짜로 끝장이야. 에브리바디 끝이야.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이건 순수하게 내가 한 것이다. 그렇게 해야지 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지 않을까. 제가 볼 땐 약간 이동재 기자가 살짝 조금 말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이동재는 지금 생각을 바꿔야 돼요. 너를 변호하는 게 아닙니다. 너를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한동훈 변호하는데 네가 이용당해야 하니? 아이고, 되게 위험한 배팅이에요. 아니 어느 쪽에서 보면은 이동재 기자를 위한 변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연결해서 뭔가 공모관계에서 이철 대표를 협박했다, 강요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너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주진우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이 연결고리를 이 한동훈 검사장과 연결고리를 끊어야만 되는 너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어떤 납득할 만한 상식적인 그렇죠. 범위 안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저는 이걸 보면은 그렇게 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배팅이다. 그러니까 저희 또 말로는 무죄 다투다가 골로 간다. 이런 정도의 배팅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차라리, 들고 예, 제가 차라리, 만약에 이동재 기자의 변호인이라면 네. 저는 물론 뭐 그냥 이건 제 개인 의견이지만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너무 당연하지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나는 이용당했다. 정말 너무 맞아요, 잘못했다. 맞아요. 한 번만 봐달라. 내가 너무 철모르고 너무 멋모르고 이런 일을 했다. 의욕만 앞서서 잘 의욕만 보이고 앞서서 싶었다. 정말 그렇게 변론을 하지 이렇게 이게 만약에 그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를 갈라놓으려는 이 시도가 어떤 납득할 만한 범위 안에 있으면은 저는 그 변론도 어느 정도 의미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진 않다라는 오히려 제가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 사실 이거 한동훈이가 부추겨서 한 거고 저는 이렇게 괜한 그게 맞죠, 의협심에 뭔가 변호인이면. 네. 한껏 해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너무 철이 없었네요. 라고 하면은 차라리 어떤 집유나 나올 수 있을 것 그렇게 나올 수 같은데. 충분히 근데 지금 한동훈하고 몸통으로 가면서 무죄 전략을 쓴다? 야, 근데 이거 근데 엄청난 이거는 배팅입니다. 사실 아까 지금 장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살짝 저희가 수정을 해드리고 싶은 게 그 협박이 이제 연결이 만약에 정말 안 되면 협박이 안 될 것이냐 협박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한테 내가 이 영향력을 믿게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영향력이 있다고 믿게 근거를 대주면은 그거는 협박이 돼요. 실제로 만약에 연결이 안 돼 있어도 그래서 사기성 협박도 협박이다. 그렇죠. 네, 그게 협박이 되기 때문에 협박이랑 강요, 이제 미수까지 되는 거죠. 이제 그거 의미 없는 일을 하게 했으니까 강요 미수까지는 되는데 일단은 뭐 하여간 지금 너무 대놓고 그 지금 전략을 펼치는 게 지금 김용민 PD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설득력 있는 의견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부인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거를 고지곧대로 그 변호인의 목소리에 들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뭐지? 더 의혹만 증폭시키는 거를 변호인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이동재 군, 인생이 창창한데, 앞날이 창창한데, 그 지금 그 동훈이 형하고 엮여가지고 당신은 정말 그 위태로운 골로 가고 있어요. 예. 면밀히 좀 스스로 돌아보고 변호인 바꾸세요. 주진우 너 해고 그러면 해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호사님도 그렇죠. 맞잖아요. 네. 그런 저 주진우 변호사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2차 가해가 아닙니다. 네, 1차 가해입니다. 1차 가해. 네.